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러시아의 시 몇 편을 백석의 번역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점입가경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 점쳐보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TV조선을 둘러싼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월드컵을 맞아 오로지 맥주에 치킨만을 찾는 닭 편향적 인민들을 위해 유자골 고흥 한우 고로케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없어서 못 먹는 한우를 듬뿍 다져 넣은 후 생빵 가루로 두툼하게 감싼 유자골 고흥 한우 고로케라면 그동안 암묵적으로 맺어진 맥주와 치킨의 견고한 카르텔을 한 방에 까부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대하신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짐승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100% 고흥한우로 가득 채워 풍부한 육즙과 고급 습식 생빵 가루를 입혀 더욱 바삭한 유자골 고흥한우 고로케를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요새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생각납니다. 내부에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국면까지 한편이었던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암투도 있었습니다. 싸움의 명분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또는 누를 끼칠 사람 누굽니까? 이거였습니다. 친노를 넘어 진노 경쟁을 벌였던 것이죠. 말 그대로 고륙상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린우리당은 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더 가까운가, 누가 더 배신할 것인가, 이걸로 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충정이 있겠지요. 사방이 적대 세력인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진정성도 있었을 테고요. 자, 그런데 아무나 몹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지지자를 가르고 자기 편 아닌 시민들을 적폐 옹호자로 몬다면 열린우리당의 말로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지지 세력의 분열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전제 요소는 됩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아니 촛불을 든 시민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요, 누가 가짜요 하면서 진문을 가리는 자들, 이 무리 가운데 공작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그거 아니면 다 가짜라는 식으로 틈 벌리는 자들, 그들도 공작 세력의 일원입니다. 공작은 누가 하느냐? 촛불 시민이 분열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물 빠지듯 빠지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을 볼 세력입니다. 상대방과 정치적으로 경쟁할 수는 있어도 다시는 못 만날 사람들인 양 진정성을 의심하고 인격 자체를 경멸하다가 다 같이 망하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적폐 청산이 핵심 과제인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의 뉴스 한장.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경찰의 권한만 확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이야기는 언제나 검찰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옥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자,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얘기입니다만 검찰의 반론은 이렇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면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릴 것이다. 왜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반론 하나.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론하고 검찰 처분이 다른 사건 대상자가 매년 4만 명 이상 발생한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것도 역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예. 전형적인 검찰의 언론 플레이고요. 네. 언제나 검찰의 문제 때문에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일환으로 수사 구조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이제 경찰 문제를 내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숫자 통계를 내세우면 국민들은 4만 건이나 돼? 이렇게 하실 텐데요. 네. 실제 들여다보면 전체 161만 건 중에 4만 건이고요. 네. 그 4만 건조차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경찰이 이 건 수사할 때는 공소권이 있는 상태였는데 네. 검찰 단계 넘어가니까 서로 합의를 한 그 친고죄 사건 혹은 네. 반의사 불벌죄라서 공소권 없어서 처분 못하는 사건 네. 혹은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벼우니까 기소 유예한다 이런 사건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아니다 이건 처벌해야 돼라고 해서 기소한 사건 같은 경우 0.21%거든요. 3,300건. 그 경우로도 보면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한 사건 중에 법원에서 이건 죄도 아닌데 왜 그랬어? 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5.8%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현행 구조상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는 경찰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숫자를 들이대는 것보다도 네.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덮는다, 무마시킨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덮고 무마할 경우와는 달리 알려지게 됩니다. 네. 사건 관계자, 피해자, 신고인, 주변인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항고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검찰에서 덮어버리면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미흡한 조정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검사 출신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경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면 공수처를 확대한다든지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예.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현재 경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수사 지휘 그리고 경찰이 했던 수사를 검찰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될 문제지 이 검찰과 또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KBS 저희 국회 이제 두 군데 되게 다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국회 정문 출입문 앞에 이렇게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의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가보면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앞에도 항상 계시죠. 매일 그렇게 네. 몇 년째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게 경찰에서 올라온 걸 검찰에서 뒤집은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왔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로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건수가 160만 건 중에 실제 한 16,000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표창원 의원님 통계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살짝 말씀을 좀 이게 안 하셨는데, 네. 근데 이 16,000건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인데 검사가 불기소한 이 16,000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면 적은 건수냐? 네.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무혐의 의견을 달았는데 검찰에서 뒤집어진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3,000건, 네. 예, 그러면 그 건수가 적은 건수냐. 네.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운명 또 재산과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감옥 가 있고 있느냐 마느냐 이제 그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다층이면 다층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의 큰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찰 수사 한 번 하는 걸로 그냥 효율성을 부여할 거라면 대법원 재판도 1심, 2심, 3심을 왜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사도 이 경찰이 초등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 독층적, 이 중층적인 수사 구조가 필요한 것이 그런 이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워낙 엄중한 사회적인 의미 때문에 네. 이걸 좀 제대로 볼 수 있고 이게 중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뺏어버리고 그냥 경찰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찰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안 맞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박 핵심 모인다. 목을 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메모가 공개됐죠. 바른정당 복당파 모임에서 작성된 이 메모 때문에
한국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당 혁신을 빌미로 바른정당 복당파가 친박의 목을 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 복당파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당파 모임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계파 갈등이 계속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박성준 의원은 여러분 개별 인터뷰는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제 공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아마 이분이 어제 회견에서 한 얘기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예. 내 생각을 적은 메모가 아니라 그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한 거다. 네. 이렇게 그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 친박계가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들이 뭉치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목을 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복당파 의원들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저는 전혀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목을 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은 저는 예. 이것은 무슨 뭐 정말 범죄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친박계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페북에도 이제 여러 차례 글을 올렸어요. 예. 지금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잘못하면 탄핵 시즌 2로 간다 이거. 탄핵 시즌 2로 간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탄핵 때는 그 탄핵을 해야 된다. 또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또 탄핵을 하고도 또 당에 남아있던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때 굉장히 당내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른정당을 이제 만들게 됐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거고. 움직였고, 그런 갈등이 재현된다면은 저는 우리 당은 그야말로 희망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당 스스로 지금 자정 능력이 없어요. 거의 그 공황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서 또 모든 의원들은 또 선거 참패 그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그 격앙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소통이나 계파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이런 그 토론과 뭐 협의, 합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갈등 상황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탄핵 시즌 2가 벌어질 거다. 네. 그럼 탄핵 시즌 2라는 얘기는 결국 2020년 총선에선 참패, 총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보다 더 처절하게 참패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20대 공천 파동에서부터 사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게 되면은 2020년 총선에서 완전히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겠죠. 최종 심판. 6.13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 이제 다음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겠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지요. 이에 민주노총은 편법과 묘수다. 아직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허튼 핑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처벌을 6개월 유예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처벌을 보류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한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계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후에 노동정책이 친재벌로 선회하고 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건 핑계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노동계 불만 어떻게 보세요?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오랫동안 이렇게 주장해왔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월 1일 시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정책 목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한 게 그 법을 만든 것은 96년도입니다. 1996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5인 미만을 제외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건 단계적으로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각 기업들이 이제 어떤 생산 활동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되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기업이 또 그거에 딱 맞춰서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저희가 또 이번에 하는 것도 한 3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300인 이상부터 시행하고 100인 그다음 50인 미만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22년 1월부터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52시간을 대부분 많이 지키고 있고 그러나 일부 제조업이나 또 특수한 업종에서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가 필요한데 그 기간을 좀 더 달라 이래서 그런 저희들 당정청이 그런 불가피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계도 기간을 갖기로 한 게 처벌을 6개월 미뤄주는 거지 시행이 미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행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업마다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6개월 정도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그걸 좀 6개월 동안은 보류하자 이렇게 계도하는 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일주일 전 한국수력원자력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인근 주민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인터뷰를 가진 식당 주인 김현희 씨 그리고 경주 감포읍 발전협의 회장 신수철 씨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점심시간 사람들로 붐벼야 할 길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식당들은 문을 잠그고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폐쇄되면요 거의 상가는 거의 다 그거 되죠 다 힘들죠 못 먹고 살지. 한수원 사람들 언제나 사람들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부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비판합니다.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편 한국경제는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 속속 친원전으로 복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공언했던 나라들이 속속 친원전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원전 의존율이 70%를 넘는 프랑스는 그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려다 계획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2015년에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해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근 프랑스는 원전 감축 목표 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 전환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일보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전기를 생산하는 미국은 현재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2014년 전국 원전의 시동을 아예 꺼버렸지만 현재 9기를 다시 돌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하지 않다가 2012년 건설을 재개했다. 다만 경제성 문제로 2기는 중단됐고 2기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건설이 재개된 사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원전 재가동은 사실상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재가동 확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원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이죠. 이게 20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수사기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고, 찡빵이가 또 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아이고. 잠깐 찬조 출연하신 저분이 뒤에서 시끄럽게 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희망, 이시 집안의 진정한 주인, 찡빵이. 갑자기 중세시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왕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별명이 재계의 검찰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재계에서 공정위가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죠.
사실은 공정위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도 그동안 일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김프로나 김성애 보좌관께서 종종 이야기해 주셨던 수사를 하지 않을 권리, 이걸 마음껏 남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공정위가 얼마나 막강한 조직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기관의 권한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죠.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서고 딱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공정위의 파워가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뭐 재작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위가 골목상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이런 건 무슨 골목상권 보호법 같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국회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정위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야 공정위를 경제계의 검찰이라고 부르는 게 좀 실감이 나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기관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재벌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 집단국 그리고 운영지원과 두 곳이었는데요. 압수수색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살을 했다. 요걸 포착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봐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쭉 훑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영그룹이 분양가를 부풀려서 1조 원대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공정위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전속고발권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오로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을 해야만 다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기업범죄, 특히 공정거래법에 관한 범죄만큼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면 끝나요. 검찰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권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독자적으로 뭔가 기업의 비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하지 않으면은 이거 수사를 할 수 없다? 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큼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권한이죠. 근데 왜 이런 엄청나고 무식한 권한을 공정위에 줬느냐? 지금까지 이유는 이거예요. 공정위 쪽 주장은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기업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 문제가 무식하니까 니들이 함부로 막 건드리면 안 되고 공정위처럼 전문성이 있는 조직만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매우 오만한 발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 데서나 고발하고 고발 요청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이러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적어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한 공정위만 구워 삶으면 매우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공정위에 대한 제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 개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재벌 뒤나 닦아주고 다녔던 불공정위원회였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었던 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높았고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도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김상조 위원장의 원칙은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건데 속도 조절을 해야 하고 그 안에 미리미리 해결이 돼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지금 정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공정위가 수뇌부에서 치열하게 영역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영역 싸움이고 약간 속되게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면 지금 나와바리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상조 위원장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완전 폐지를 주장을 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밥그릇 싸움치고는 굉장히 큰 밥그릇이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은 일단 기업들이 물려 들어가는 건데 기업들이 물려 들어오면은 뭐 액수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갖고 싶은 큰 밥그릇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 지금 수뇌부 사이에서 영역을 조정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부영비리를 엮어서 공정위를 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전속고발권 갖고 있는 애들이 부영비리를 파악하고도 고발을 안 했지.
이 나쁜 새끼들아, 전속고발권이 그래서 나쁜 거야. 뭐 이런 뉘앙스가 지금 확 풍기는 압수수색이었던 거죠. 이 혹시 말이죠. 수사권 조정 발표와 연관돼 있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요 문제는 공정위와 검찰의 전속고발권이 사이에 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조정안에 따르면은 경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전속고발권 공정위의 이 권한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김프로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을 검찰과 공정위 수뇌부가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를 두고 협의를 벌이는 힘겨루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저도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공정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검경 수사권 이번 조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10여 년 동안 이 수사권 가지고 나와바리 싸움, 구역 싸움을 할 때에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많이 쓰는 방식이 기선제압을 위해서 상대방 비리를 캐서 치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죠.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가 없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이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한 명분이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을 한 다음에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곳에 취업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곳 취업은 다 기업들이 챙겨줘야 가능한 취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정위의 고위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곳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을 쭉 요약을 해보면 검찰의 주장은 공정위가 일단 기업의 잘못을 보고도 묵인해줬다.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뒷배를 봐줬고, 기업은 그 대가로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중소기업 중앙회 등등에 취업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보훈을 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던데, 검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의 핵심이 기업집단국이라는 곳인데, 이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만든 곳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오른팔, 태스크포스 같은 곳이죠. 4대 재벌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직접 진두지휘를 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을 들이쳤을 때에는 와,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 턱 밑으로 칼을 겨누는구나 라는 시선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국은 생긴 지 역사가 너무 짧아요.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털어간 아까 그 의혹들, 뭐 부영부터 시작을 해서 특혜 취업 이런 의혹들은 전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한참 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질 않죠. 그래서 뭐 제 느낌이지만 우리 검찰 출입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검찰이 김상조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사건 정리고요. 이제부터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아이고 이건 진짜 웃긴 얘기죠. 공정위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재벌 뒷배나 봐주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오히려 너무 전문적으로 뒷배를 잘 봐줘서 제가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던 그런 거죠. 쪽의 전문성. 그러니까요. 잘 봐주는 전문성이요. 지금에야 김상조 위원장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공정위가 환골탈태했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 오랫동안 공정위는 절대로 재벌들을 엄히 다루는 감시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관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일단 감정적으로 동조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천년만종 위원장 시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런 거죠. 고발권이 남용이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것도 진짜 헛소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하겠어요? 깨끗하게 기업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러니까 고발권이 남용되면 활동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는 기업이 나 범죄 좀 편하게 저지르게 해주세요라는 말인 겁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합니다. 물론
이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위의 협의에 따라야 될 거예요. 근데 단계가 좀 조정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사라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싫은 게 전속고발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옳다 이렇게 흐르게 들릴까봐 제가 이게 좀 싫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이 기자 그럼 너는 검찰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뜻이냐 약화돼야 된다는 뜻이냐 이런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제3자로 관찰해본 결과 검찰도요, 경찰도요, 공정위도요.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수사에 관련된 기관들의 동일한 특징은 영역 싸움에 너무 강해요. 이 분야는 나만 해야 돼. 나만이 수사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개떡 같은 특권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게 제일 강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지하지만 그게 검찰이 더 세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국가가 행사하는 수사권이라는 건 매우 강력한 공공재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재라는 건 절대로 사유화돼서는 안 되고요. 사유화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런 걸 공공재라고 해요. 어떤 거냐? 국방, 치안, 수사 이런 겁니다. 이건 누구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이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공재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공공재의 특징을 뭘로 보느냐?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 이렇게 어려운 말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재화를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돈을 내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재화는 돈을 안 내도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제가 아까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가 공공재라고 했죠. 예. 배제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당연히 돈이 들어요. 경찰관도 고용을 해야 되고 군인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죠. 근데 누군가가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야, 너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국방 서비스를 받으면 안 돼. 치안 서비스도 받으면 안 돼. 너는 제외.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군인분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국방 서비스를 받죠.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실 때에는 우리는 경쟁을 하죠. 식당에서 파는 소주가 한 병이면 그 소주를 누가 먹으려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문을 빨리 해야 됩니다. 먼저 주문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요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 사람이 사용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려서 뒷사람이 못 마시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는 이런 경합성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국방 서비스를 막 누리면 김용민 PD님이 누리는 국방 서비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를 놓고 내가 더 누리느냐, 김 PD님이 더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경합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죠. 제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검찰에게 더 큰 권한을 주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가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은 온 국민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 철저한 공공재 서비스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고 그 치안과 수사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 우선주의, 우리 구역 지키기, 일본말로 나와바리 지키기 이런 관점에서 고발권, 고소권, 수사권을 몇십 년째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권은 우리만 가져야 되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전속고발권 가져야 되고
그걸 내놔라, 못 내놓는다, 어디까지 내놓느냐.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냐는 거죠. 그렇게 특정 조직에게 수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몰아넣으면 국민들은 수사라는 서비스를 받는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내가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해버립니다. 검찰 수사만 해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묻히는 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비경합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게 공공재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권들이 훨씬 더 폭넓게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퍼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자입니다. 경제학적인 이유에서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흥분을 하는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만이 뭘 해야 된다 오랫동안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제가 듣다가 대뜸 하는 말이 니들이 뭔데? 뭐 금태 둘렀어? 당신들 공무원이야 공무원. 온 국민에게 충실히 비경합적으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런데 뭔데 공무원이 수사권은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독점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본능적인 반발이 저는 있어요.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은 영역에 퍼져야 국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야지 검찰이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검찰의 목적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네. 이건 공정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패거리 문화 같은 건데요. 이게 모든 부처마다 가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무슨 파, 외교부에는 무슨 파, 뭐 문화관광체육부에는 무슨 파. 제가 듣다 보면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무슨 조폭조직 서방파, 만보파도 아니고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패거리의 나와바리를 지키자 이렇게 외치면서 수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나와바리를 지켜야지 왜 파벌의 나와바리를 지키고 앉아있냐고요. 공직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까? 제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김프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양승태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 같은 큰 업적을 남기니까 자기도 대법원장으로서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김프로 설명이요. 예. 그러면서 김프로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고법원을 만들면 양승태가 법원 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을 하는 거고 그 욕심이 생겨서 거기에 집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듣다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3권 분립의 수장 중 한 명인데 그 대법원장이 왜 법원 조직에 길이 남을 공헌을 고민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길이 남을 공헌을 고민을 해야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슨 깡패 조직입니까? 조직의 길이 남을 업적부터 챙기게요.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이따위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검찰의 영역을 넓힌다? 제발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나쁜 짓 하는 기업을 잡아내고 수사하는 건 온 국민이 지당하게 누려야 할 치안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게 공직 조직들의 영역 싸움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마침 이번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일 맞는 태도입니다. 공정위가 검찰이 영역 싸움한다고 치고 들어왔는데 사실 공정위가 잘못한 게 있으면 털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전속고발권 문제는 잘 처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속고발권 문제도 누구의 영역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업범죄를 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오로지 국민적인 관점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기본이죠. 제가 사실 검찰이나 공정위 조직은 못 믿어도 김상조 위원장은 믿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처리해 나가실 일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복잡한 과정 속에서 검찰이 공정위를 들이쳤다는 소식에 여러 가지 다뤄볼 의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러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한국 국회의 사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무성입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저보고 당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내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김무성 의원님, 친박계 의원들이 이른바 박성중 메모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친박에 목을 친다, 이런 내용의 메모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 김무성 의원님도 있었다면서요. 친박계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김무성 의원님도 탈당을 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냐고요? 메모하는 건 503번 박근혜 씨도 좋아했던 행동 아니냐고요? 하하하하, 박근혜 씨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수첩에 메모하는 걸 좋아했지요. 그리고 친박계는 박근혜 씨의 발언을 무조건 받아 적는 일명 적자 생존이 몸에 배어 있어요. 친박 쪽은 김무성 의원님이 한 말을 박성중 의원이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김무성 의원님은 적자 생존이 아니라 노력 패스로 유명한 거 모르냐고요? 박성중 의원이 메모를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다고요? 아이고, 김무성 의원님, 박성중 의원은 무시해도 상관없는데요. 국민의 성남 민심은 노력 패스 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 31도, 부산 28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 보험,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 월드컵 특집 5번째입니다. 예. 시가 있는 금요일이잖아요. 예.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제가 제일 잘 아는 책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예. 백석이라는 시인은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인이면서 식민지 시대 한국 시사를 빛낸 그런 시인이죠. 이 백석은 해방 이후에 북쪽에 머무르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번역 활동이 대단히 눈부십니다. 백석이 많은 시들을 번역하는데요. 그중에 백석 번역시 선집에서 러시아 시들 골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 이 백석의 손을 통과하면은 번역시도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신합니다. 번역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시 번역이 그렇죠. 전혀 언어가 다른 시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걸 리듬까지 살려서 표현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일 테고요. 예. 네, 백석의 번역시는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백석 번역시 선집은 제가 엮어낸 겁니다. 예. 여기에는 푸시킨, 레르몬토프, 이사콥스키, 니콜라이 티오노프, 드미트리 굴리아 등 러시아의 잘 알려진 시인들의 시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끌만한 작품들 잠깐만 보겠습니다.
맨 앞에 놓여 있는 게 푸시킨의 시인데요. 푸시킨의 시야 워낙 유명하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여기 푸시킨 시를 음미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백석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 리듬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시킨이 쓴 짜르스코의 마을에서의 추억이라는 긴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음산한 밤의 청막이 희미시 잠들은 창궁에 드리웠도다. 괴괴한 정적 속에 골짜기와 수풀이 잿빛 안개 속엔 먼 수림이 잠들고 하늘 덮은 밀림 속을 달리는 개울물 소리 들릴락 말락. 잎새 위에 잠들은 바람 숨을 쉬는 듯 마는 듯. 그리고 부드러운 달이 크다란 백조와 같이도 은빛 구름 속으로 헤엄쳐 가라. 네, 이렇게 씁니다. 쭉 이어지는데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음산한 밤의 정막이 희미시 잠드는 창궁이라는 표현 같은 거 보십시오. 예. 희미시 희미하게 잠든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커다란 백조를 크다란 백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백석의 그 리듬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시편이 있습니다. 푸시킨의 겨울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석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번역이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리와 햇볕, 좋기도 한 날이다. 아리따운 친구야, 아직도 잠을 자냐. 때가 되었다. 어여쁜 사람아, 눈을 뜨라. 지치움에 다친 고운 눈 반짝 열고 북쪽 하늘에 오로라를 맞으러 북쪽 하늘에 별처럼 나오라. 그래도 기억하리. 어쩌녁 눈보라 사납고 흐린 하늘에는 안개 달리고 마른 하나 해쓱한 점처럼 검은 구름새로 누울하니 비치던 것. 그때엔 그대 슬픈 사람이 되어 앉았었으나 그러나 이제 영창 밖을 내다보라. 다름없는 호화로운 보료, 푸르른 하늘 아래 햇볕에 반짝이며 눈은 쌓이고 앙상한 나무숲만 홀로 검은데 서리빨 사이로는 잣나무 푸르고 얼음장 아래로 개울물도 번쩍이느니 온 방안은 비친다 호박빛 광채로 난로에 불은 피어 불이 튀는 소리 툭툭 흥겨운 소리 침상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 건 좋아라. 그러나 글쎄 그 고동생말을 썰매에 메우랴 이르진 않으랴. 아침날 눈 위를 미끄러지며 부산 떠는 말이 달리는데 맡기어 찾아가자 사랑하는 버사 빈 벌판을 어제런 듯 풍성하던 그 수풀을 그리고 정다운 나의 강가를. 네, 어떤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낭독의 그 리듬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나오고 영창이 나오고 교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빼째르부르크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째르부르크 근처 푸시킨이 살던 시골 마을을 떠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이런 백석이 번역한 시편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속에서 이런 시들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엮으면서 놀란 것들인데 물론 소련, 그러니까 소련의 혁명을 찬양하는 시편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푸시킨처럼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시인을 소개한 것처럼 여러 서정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문학이라는 게 별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백석의 이런 번역 시들을 통해 보듯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서정 시편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백석 시가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번역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법도 합니다. 옛날에는 혁명 관련한 그 시 아니면 다 배제되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럼 뭐 당연하게도 검열이라는 관문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학 작품들을 획일적이다라고 한정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단해버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다양한 결들이 있어서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은유들을 통해서 또 시인들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번역을 통해서도 그 시에 흐르는 아름다운 결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꾸로 백석의 북한에서의 창작이 조금 소략한 반면에 번역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이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백석이라는 그 시인이 창작의 아쉬움들을 달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낯서실 텐데 이사콥스키라는 시인의 봄이라는 작품도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녹고 진펄이 푸르렀다. 다리 위론 다시금 달구지 덜컹. 참새는 햇볕에 취했구나. 능금나문 꽃 잃어 흔들리노라. 뜨락마다 일이야 있고 없고 아침부터 흥겨운 덜커덕 소리. 지난 겨울 들어온 더부사리에 마소떼 몰고 나는 풀밭치로다. 봄은 이곳저곳 살아 숨쉬고 봄은 온 곳에 설렁대노나. 수탉은 지붕 끝에 날아올라가 마을이 들썩하니 울어대도다. 영창들 열렸구나 따스한 바람. 강에선 흰김 사려오른다. 아이들 해를 반겨 좋아 떠들고 늙은이들 가만히 살림을 생각고. 네, 이런 작품입니다. 이 봄의 시골의 분주한 모습들, 봄이 온 상황들을 이사콥스키는 정말 활기차게 표현하고 있고요. 백석은 그걸 또 조선어에 우리말에 가락에 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PD 듣기에는 정말 낯선 처음 들어보신 시편들일 텐데 느낌이 좀 있습니까? 푸시킨의 시를 백석이 번역했다는 점 굉장히 어울립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어드린 이사콥스키 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의미를 읽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리듬들, 음악성들을 즐기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음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죠. 해서 의미들을 가리고서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시가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백석 시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사콥스키의 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살뜰한 것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백석이 아주 좋아하는 시어 중에 하나가 살뜰하다입니다. 살뜰하다라고 쓰는데 백석에게 살뜰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호도나무 수풀이야 익은 호도알 채롱에 구발지고 길섭해는 스물스물 나무 그림자는 져라. 고를 돌아 벼랑을 돌아 버드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고요히 또 수집게 누런 가랑잎 떠 흐르는 개울물. 다람쥐 나뭇가지에 춤을 추고 벌거벗은 숲을 말이 없어라. 구름장 틈으로 해는 비치어 흘겨보듯 별사를 보내어라. 숲을섭에 좋으는 말들 시당나무 등걸에 기대었거나 그들의 꾸는 꿈엔 들판에 소리 없이 눈보라 울어라. 단층 학교 집이 빙글에 창문으로 웃음 짓고 물까마귀 농업기술가처럼 거드름 빼며 밭을 거닐어라. 풀밭에 사는 개우 물 운덩이에 그 새빨간 개우발을 씻는 이는 모두 다 이 내 몸의 것, 모두 다 내 고향의 것, 나를 살려온 것, 나를 낳은 곳. 네. 살뜰한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호두나무 숲풀들, 개울물들, 그리고 별살들, 이 개우란 말 쓰는데 거위입니다. 거위. 네. 거위를 개우라고 평안도 방언으로는 표현했다고 하죠. 나의 고향에서 온갖 것들이 살뜰하게 나를 키운 것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석 번역 시집에서 정말 빠뜨리고 싶지 않은 시편이 두 편이 있어요. 짤막한 시인데요.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터키의 아주 유명한 저항 시인입니다. 네,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저항 시인이 소련에 망명을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련어,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많은 시들을 쓰는데요. 그 나짐 히크메트의 시를 우리 백석이 대단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번역합니다. 그 중에 이 우수라는 시편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거울 같은 푸른 물에 내 몸 비치어지라.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배들은 떠나가라. 은빛 물결 아득한 먼 곳으로. 배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돛들은 바람에 붕굴어. 시름도 슬픔도 모르는 바람에 붕굴어. 모르리라. 나도 한때 배에 오를지. 사람이란 죽는 운명. 허허 바다 굽이치는 물결 속에 햇빛처럼 내 꺼지고 싶어라. 돌아가고 싶어라. 내 바다로.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나짐 히크메트라는 소련의 망명에 있는 터키의 시인의 시를 백석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터키로 돌아가고 싶다는 애절한 사연들을 이렇게 시로 읊었고요. 그리고 백석이 정말 아름다운 조선말로, 우리말로 다시 옮겨놨습니다. 이런 구절 보십시오. 돛들은 바람에 붕굴어, 시름도 슬픔도 모르는 바람에 붕굴어. 이 붕굴어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둥그렇게 돛들이 바람에 부풀어 오른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붕글다입니다. 붕글다. 저도 이 시를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리듬감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 이 백석 시집에는 여러 가지 아주 명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서운해서 이 시를 읽어드리지 않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나짐 히크메트의 시편 중에 옥중서신이 20편 넘게 있는데요. 예. 그중에 제 19신 19번째 시, 짤막한 시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시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김 PD에게 숙제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옥중서신 중에 제 19신입니다.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바다. 아름다움 중에서도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세월은 아직 오지 않은 세월. 그대에게 내 말하고 싶은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말은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은 말. 네, 이런 시입니다. 예. 놀랍죠?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저항 시인의 그 내면 풍경들을 백석의 번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집이 바로 백석 번역 시집입니다. 제가 몇 권 책을 자랑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백석 번역 시집에는 1920년대 이후 그리고 50년대까지 여러 러시아와 금방 소개해드린 터키의 망명시인 나짐 히크메트까지 포함해서 시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백석이라는 아주 뛰어난 시인의 시어로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되는지 정말 즐겨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백석을 연구한 분들에게는 뭐 익숙한 얘기겠지만은 백석은 왜 해방 공간에서 이북을 택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백석은 평안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평안도 정주 사람이니까 일단 자기 고향에 머문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월북 작가가 아니고 제북 작가입니다. 제북 시인이죠. 그런데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히 꿈을 꾸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이 새로운 세계를 실험하고 새로운 체제를 실험한다는 게 많은 작가나 시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시인들이나 작가들은 대부분 또 북쪽을 택합니다. 그건 아마 남쪽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특히 김석범의 화산도라는 소설을 읽어도 친일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있는데 남쪽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문화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역의 친일파들 대거 다시 등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승만이 국내에 기반이 없으니까 친일파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친일파들을 동지로 다 규합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른바 반민특위도 무산시켜버리고요. 예. 문학적으로는 좁혀서 말씀드려도 서정주나 모윤숙이 노천명 이런 사람들, 이른바 대표적인 친일문인들이 대거 이승만의 어떤 문학 참목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시대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써 싸워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 환멸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의 말을 빌자면은 알맹이들은 다 북으로 가고 쭉쟁이만 남에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네,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해나 동주나 육사나 해방후까지 살았다면은 남쪽에 있었을까, 북을 택했을까?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육사의 본명이 이원록 아닙니까? 육사의 사촌인가 형 중에 이원조라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방 후에 열심히 활동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 북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14대 손인 이 육사가 선비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닙니까? 부당한 걸 견디지 못하는 이였죠.
이런 사람들에게 친일을 했던,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에 앞장서는 모습을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백석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또 동갑내기이기도 해요. 김일성과 1912년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백석에게 손을 내밀었겠죠. 새로운 나라 만드는 좀 도와다오. 근데 초기에는 많이 돕고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 체제가 또 교조화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백석은 견디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그래서 결국은 북쪽 체제에서도 뭐 버림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멀리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 살았는데 유배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에 둘도 없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쓸쓸한 또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뭐 쓸쓸했지만은 어떤 권력에도 자신을 내놓지 않는 그 자유로운 영혼만은 우리 시인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죠. 독자들의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일파하고 어울렸던 이승만이 보기 싫어서 북으로 많이들 갔는데 김일성 그 자신도 교조주의자가 되고 말이죠. 독재자가 되면서 새로운 나라의 이상을 꿈꾸며 북으로 갔던 이 문인들, 지식인들도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숙청당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죠. 문학자들의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문학자들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해방 이후에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면은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문학사에 아주 깊은 상처들도 덜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른바 제국주의 일본에 협력했다는 문제, 이건 아직도 문학사의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논쟁할 거리도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아픈 지점까지 부끄러운 지점까지 다 드러내놓으면 상관없는데 계속 은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이 무척 사랑하는 백석의 시를 또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석의 시가 아니라 백석이 번역한 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백석은 정말 뛰어난 번역가였습니다. 언어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참 잘했는데요. 테스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테스를 번역한 사람도 백석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돈강을 번역한 사람도 백석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북한으로 우리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면은 백석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북한의 유적지들이 있을까요? 오늘 김 PD가 궁금해지는 게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 예.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정주가 워낙 유명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문학사나 사상사 쪽에서 보자면은. 신의주와 평양 사이에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오산 학교가 있었고요. 네. 정말 우리의 그 정신사를 이끈 많은 그 지식인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죠. 예. 백석의 시 중에 정주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초기 시인데 이 정주성이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른바 서북 출신들은 조선시대에 많은 그 차별을 받았죠. 예. 서북 지방이. 해서 홍경래의 난 1819세기 초반이죠. 그래서 그 정주성, 터 이런 게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 확인해 보지 못해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하는 북한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사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그 학예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면은 북한의 아주 중요 역사박물관 쪽하고 계속 교류해서 북한이 보존하고 있는 많은 유물들도 교류 전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부푼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문화 쪽에서도 이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포츠 쪽에서 농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조정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그리고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경찰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3시까지 모두 1,383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5% 거의 모든 시민들은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방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5%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스터 강님, 존경받는 검찰과 경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감놈을분님,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정용진 씨가 어느 그룹의 부회장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신세계입니다. 정답자 중고품님, 지방선거 대승에 자만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쥐닭다음용님, 클로징 사연 당첨자 만무리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이나경님의 글입니다.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 대거 참여가 우려스럽다.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시장, 거의 모든 지사직 인수위원회에는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지방행정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방 공무원들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는 등 그들의 간섭을 받게 돼 중앙정치에 지방행정이 예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과 어긋난다. 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도 많이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